새벽 5시,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알람 시계보다 정확하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일어나야 한다. 식당 문을 열어야 하니까. 애숙식당이라는 간판 아래서 나는 반평생을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두 아들 뒷바라지하려고 시작한 일이 어느새 내 인생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처음엔 그저 생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좁은 주방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됐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도 국물을 끓이고 김치를 썰고 반찬을 담는다.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한마디 던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진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하루를 채워주는 사람. 그런데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래도 참는다. 익숙하니까.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아픈 것도 습관처럼 견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다. 장인표 씨? 70줄 남자지만 옷차림새가 단정하고 말투가 부드럽다. 몇 년 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타나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는 분이다. 가끔 주방을 기웃거리며 내 요리 솜씨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낼 때면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날도 장인표 씨는 된장찌개를 다 비우고 나서 말을 건넸다.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나는 손을 닦으며 웃어넘겼다. 나이가 나이니까요. 그래도 일하는 게 좋아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가 예전에 호텔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혹시 힘드실 때 연락하세요. 식당은 선생님 삶의 일부잖아요. 쉬어도 잃지는 마세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 눈빛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명함을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언젠가 필요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날 저녁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손주 지훈이를 데리고. 아이가 달려와 내 치마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야? 지훈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해줄까? 와, 할머니 식당 최고야.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오늘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으며 손주를 나무랐다. 지훈아, 할머니 힘드시니까 너무 떼쓰지 마. 큰아들이 내 옆에 섰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나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대답했다. 그래, 밥 먹고 천천히 하자. 하지만 아들은 기다리지 못했다. 식사 중간에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식당 정리할 때 된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니, 요즘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리고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재개발. 그 말은 들어봤다. 동네 이장님이 몇 달 전에 언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 내 식당만 있으면 됐으니까. 재개발되면 보상금 나오고 그걸로 아파트 한 채 생겨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사실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집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들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 식당 정리하시면 거기서 계약금 좀 보태고요. 저희도 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잠시만 쉬시면 돼요. 잠시만 쉬라고.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내 삶의 전부를 잠시 쉬라는 말로 정리하라고. 나는 손주를 바라봤다. 아이는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할머니 음식이 최고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몸 상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다. 장인표, 음악과 요리의 만남. 전화번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요리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필요 없을 거라고,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다.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식당 문을 닫은 날 나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봤다. 30년 동안 내 손때가 묻은 냄비들, 칼자국이 가득한 도마, 기름때가 배어 아무리 닦아도 번들거리는 가스레인지. 이 모든 게 내 역사였다. 부동산 중개인은 좋은 조건이라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다. 큰아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이제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도장을 찍었다. 손주 지훈이가 새 아파트에서 자기 방을 갖게 된다는 말에, 아들 부부가 전세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말에 나는 또 한 번 참았다. 보상금은 생각보다 적었다. 재개발이 언제 시작될지도 불확실했고 중개 수수료를 떼고 나니 큰 돈이 아니었다. 그래도 아들은 만족스러워했다. 이 정도면 계약금은 충분해요. 나머지는 대출받으면 되고요. 며느리가 덧붙였다. 어머니, 새 아파트 나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몇 달이면 되니까요. 몇 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면 된다고,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 집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손님이라는 걸.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작지만 깨끗하게 치워뒀어요. 작은 방.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옷걸이 몇 개와 간이 침대가 전부였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얹혀 사는 주제에 뭘 바라겠는가. 며느리는 내가 주방에 들어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다. 처음엔 어머니, 편히 쉬세요라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들과 손주가 좋아하는 맛이었으니까.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며느리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왔다. 찌개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어머니, 저희는 요즘 건강식으로 먹거든요. 된장찌개는 좀 짜고 기름져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이 나타나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우리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손주 지훈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찌개 먹고 싶어. 며느리가 아이를 붙잡았다. 지훈아, 아침은 샐러드 먹기로 했잖아. 할머니 음식은 저녁에. 하지만 저녁에도 내 음식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다. 며느리는 정갈하게 차린 샐러드와 닭가슴살 요리를 내놨다. 맛은 싱거웠지만 보기엔 그럴듯했다. 어머니도 이제 현대식으로 드셔야 건강에 좋아요. 옛날 방식은 염분이 너무 많거든요. 옛날 방식?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내가 평생 해온 요리가, 두 아들 키운 그 음식이 이제는 틀린 것이 되어버렸다. 며느리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났다. 화장실을 쓰고 나면 환기를 제대로 하라고, 빨래는 자기가 할 테니. 손대지 말라고, TV 볼 때는 소리를 줄이라고. 나는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서 그는 투명 인간이 되기로 선택한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어머니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참아. 아파트 나오면. 조금만이 언제야?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잖아.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아들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식당을 정리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내 삶의 전부를 내놓고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서랍 깊숙이 넣어둔 명함이 생각났다. 장인표? 하지만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견딜 수 있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손주 지훈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야, 안 자고 있었어. 아이가 내 옆에 누웠다. 할머니, 할머니 음식 먹고 싶어. 엄마가 만든 건 맛없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다시 식당 가? 식당. 이제는 없는 곳. 돌아갈 수 없는 곳. 지훈아, 할머니가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아파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개발 일정이 미뤄졌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세수를 했다. 화장실 쓰는 시간도 최대한 줄였다. 거실에 나갈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내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었다.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 처음에 예의 바른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인사도 건성으로 했다. 아침에 마주치면 고개만 까닥하고 지나갔다. 어머니,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어느 날 며느리가 고지서를 들고 말했다. 전기세도 그렇고 식비도 만만치 않고요. 말끝을 흐리는 그 태도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아들은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생활비를 좀 보탤게.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그게 정확히 그 뜻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다음 날 나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조금 빼서 며느리에게 건넸다. 며느리는 한번 거절하는 신용을 하더니 받았다. 어머니, 정그러시다면. 그 돈은 내가 식당에서 모은 마지막 여유분이었다. 이제 내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방 안에만 있었다.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TV를 보고 싶어도 리모컨을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손주 지훈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내 방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 급식에 김치볶음밥 나왔는데 할머니 거보다 맛없어. 그래, 우리 지훈이 배고프지? 응. 할머니, 뭐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할머니 방에서 나와. 숙제해야지. 아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나갔다. 며느리가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지훈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너무 자주 부르시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손주와도 거리를 두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작은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에 쓰던 노트가 있었다. 레시피 노트. 식당을 하며 개발한 음식들, 손님들이 좋아했던 메뉴들, 내 나름의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두부김치 마이너스 김치는 꼭 묵은지로, 두부는 기름 없이 구워야 고소함이 살아남. 된장찌개 마이너스 멸치 육수 우릴 때 다시마는 끓기 직전에 건져야 떨지 않음. 비빔밥 마이너스 고추장에 설탕 대신 배즙을 넣으면 깊은 맛이 남. 한 장 한 장 넘기며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요리하고 싶다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요리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68이다.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다. 게다가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 레시피 노트를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 위에 장인표의 명함이 보였다. 나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고 있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그래도 우리 엄만데. 우리 엄마. 당신은 맨날 그렇게만 말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파트는 언제 나온대? 나도 몰라. 재개발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대로 계속 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엄마한테 다른 데 계시라고 할까?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내쫓으려 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고 우리도. 솔직히 한계야. 며느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동의를 의미한다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추웠다. 한여름인데도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느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손님이었고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 되어버렸다. 레시피 노트와 명함이 생각났다. 서랍 속에 함께 있는 그것들이. 어쩌면 그게 내가 가진 전부일지도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도 그날의 대화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졌다. 며느리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은 더 자주 늦게 들어왔다. 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일찍 퇴근했다. 며느리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알았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엄마 앉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다. 나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다. 엄마,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이 집이 좁아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다. 그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아들이 계속 말했다. 아파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당분간 다른 데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다른데?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고향 쪽에 아는 사람 없으세요? 아니면 작은 원룸이라도.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월세 조금 보태드릴게요. 어머니도 혼자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으시잖아요. 혼자 편하게. 그 말들이 귀에 맴돌았다.
결국 나를 내보내겠다는 거였다. 식당 정리한 돈은? 그건 내가 간신히 물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건 이미 계약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게 내 전부였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 내 삶의 결과물.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 이자의 생활비에.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정말 내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어머니, 여기 괜찮은 원룸 몇 군데 알아봤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안에.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우리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다.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 할머니한테 갈 거야. 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내 치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어디 가지 마. 나 할머니 없으면 싫어.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이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지훈아, 할머니는 잠깐 다른 데 가 있을 거야. 싫어. 할머니 여기 있어야 돼. 며느리가 아이를 억지로 떼어냈다. 지훈이는 울면서 발버둥 쳤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로 멀어졌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고, 엄마 인생. 나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다. 아내로, 엄마로, 식당 주인으로. 정작 나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살라고? 알았다. 나는 일어섰다. 내일부터 집 알아볼게. 일주일 안에 나갈게. 엄마,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없이, 한없이 울었다. 서랍을 열었다. 레시피 노트와 명함이 보였다. 장인표? 나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들여다봤다. 식당은 선생님 삶의 일부죠. 쉬어도 잃지는 마세요. 그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결국 식당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다. 이제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창문 없는 방 안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68해를 살면서 가장 깊은 밤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명함의 번호를 한 자리씩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자존심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명함은 주머니에 넣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부터 나는 혼자 원룸을 알아보러 다녔다. 아들이 준 돈으로는 변두리의 낡은 곳밖에 구할 수 없었다.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옥탑방. 이게 내가 갈 곳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가장 싼 원룸 하나를 계약했다. 고향에서 멀지 않은 외곽 지역. 버스도 1시간에 한 대 오는 곳. 이사 가는 날 지훈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내 방으로 왔다. 할머니, 정말 가야 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할머니 갈 곳이 생겼어. 나도 갈래. 지훈이는 여기서 학교 다녀야지. 할머니한테 놀러 오면 되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아이가 작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삐뚤삐뚤한 글씨. 나는 편지를 꼭 쥐고 아이를 안았다. 짐을 싸는 건 간단했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으니까. 옷 몇 벌, 레시피 노트, 그리고 명함. 아들이 차를 대절해줬다.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들도 말이 없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았다. 짐을 내리고 아들의 차가 떠나는 걸 바라봤다. 내 인생이 저렇게 멀어지는 것 같았다. 좁은 원룸 안에 홀로 남았다. 빈 공간, 낯선 냄새, 쌀쌀한 공기. 이게 내가 평생 일하고 희생한 끝에 도착한 곳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장인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선생님, 저 애숙식당 주인. 아,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를.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식당 내려놓으셨죠?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올라왔다. 식당만 내려놓은 게 아니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아닙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라고 명함 드린 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주소를 말했다. 허름한 원룸의 주소를. 거기서 멀지 않네요. 제가 내일 찾아뵐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나오시겠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만나시죠. 제 작업실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레시피 노트를 꺼내 읽었다. 오래된 페이지에서 잉크 냄새가 났다. 각 요리마다 적어둔 메모들, 손님들의 반응, 개선해야 할 점들. 이 노트는 내 삶의 기록이었다. 감자탕 마이너스 뼈를 하루 전에 삶아두면 국물이 더 진하다. 박 선생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찾으심. 제육볶음 마이너스 고기는 설탕물에 재워야 부드럽다.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시킴. 공기밥 추가 필수. 냉면 마이너스 육수는 사흘을 우려야 제맛. 여름이면 하루 100그릇도 모자람.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다. 이 음식들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누군가 내 요리를 기다려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더 단정해 보이고 싶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찾아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시골 끝자락 조용한 마을에 그의 작업실이 있었다. 음악과 요리의 만남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공간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한쪽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깔끔한 주방이 있었다. 오셨군요. 장인표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시죠. 그가 직접 차를 내렸다. 손놀림이 정갈했다. 역시 오랫동안 주방 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다. 여긴 제 작은 꿈이었습니다. 호텔 주방장으로 30년 일하고 은퇴한 후에 만들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요리하고 요리하며
음악을 만드는 곳이요. 나는 주방을 둘러봤다.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고 청결했다. 프로의 공간이었다. 사장님 요리를 여러 번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당신 손에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레시피가 아니라 삶이 배어 있더군요. 저는 그냥 손님들 배불리 먹이려고. 그게 바로 겁니다. 그 진심이요. 그가 창문 너머를 가리켰다. 여기 사람들 대부분 노인이에요.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요. 그럼 저는 같이 하시죠. 사장님의 그 손맛이 필요합니다. 나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68배 나이에. 전 이제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돈은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힘은 우리 둘이 나눴으면 되죠. 그가 웃었다. 70살 노인의 웃음이었지만 젊은이처럼 밝았다. 사장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레시피 노트를 가방에서 꺼냈다. 낡고 얼룩진 노트. 하지만 내게는 보물이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장인표는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대단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요리 철학이네요. 철학이라뇨. 여기 보세요. 손님의 기분을 살피고 간을 조절한다. 아이들에겐 양을 넉넉히, 어르신들에겐 부드럽게. 이게 철학 아니고 뭡니까? 나는 처음으로 내 노트를 그런 시선으로 본 누군가를 만났다. 며느리는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했지만 이 사람은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공간을 좀 더 정리하고 메뉴도 함께 짜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거죠. 사장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나를 위한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날 나는 작업실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원룸으로 가는 길이 전날과 달랐다. 여전히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새로운 페이지를 폈다. 새로 만들어 볼 요리들을 적기 시작했다. 할머니 집밥 정식 마이너스 된장찌개, 제육볶음, 각종 나물 반찬, 추억의 도시락 마이너스 어릴 적 먹던 소풍 도시락 재현, 계절 밥상 마이너스 제철 재료로 만드는 건강식.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머릿속에서 요리들이 떠올랐다. 어떤 그릇에 담을지, 어떻게 플레이팅할지.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할머니, 잘 지내? 그래, 지훈아. 할머니 잘 지내. 할머니 보고 싶어. 엄마가 할머니 전화하지 말래. 가슴이 찡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지훈아, 할머니 곧 멋진 식당 만들 거야. 그때 놀러와. 정말? 할머니 다시 요리해? 응.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거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했다.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다. 장인표, 음악과 요리의 만남,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당신의 요리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이번엔 레시피 노트뿐 아니라 내가 아끼던 칼과 도마도 가져갔다. 새로 시작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가고 싶었다. 문을 열자 장인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로 새로 단장된 주방이 보였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식당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68회 만에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첫 주는 준비로 보냈다. 장인표와 나는 메뉴를 짜고 재료를 손질하고 주방의 동선을 익혔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세심했다. 내 의견을 먼저 물었고 내가 편한 방식을 존중했다. 사장님, 이 찌개 국물 맛이 예술입니다. 비법이 뭡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이요. 그 정성이 비법입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건 아들 식당에서 일하는 것과 달랐다. 여기선 내가 짐이 아니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 2주일 후 우리는 작은 개업을 했다. 간판을 새로 달았다. 애인표 할머니 밥상. 그가 지은 이름이었다. 애숙의 인표의 인.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건 할머니 밥상이니까요. 나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울컥했다. 내 이름이 들어간 간판. 30년 전 애숙식당을 열었을 때의 떨림이 다시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은 삶을 위한 것이었다.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궁금해서 들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내놨다. 된장찌개 정식, 제육볶음 정식, 그리고 매일 바뀌는 반찬 6가지. 한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더니 눈을 감았다. 이 맛, 우리 엄마 손맛이네.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인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보세요. 사장님 요리는 사람 마음을 건드립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다음 날 그 손님들이 친구를 데려왔다. 그 다음 주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요즘 맛집이라는 데 가면 음식이 너무 세련돼서 배는 차는데 마음은 안 차거든요. 근데 여긴 다르네요.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 생일상에 포장 가능해요? 주문이 늘어났다. 장인표와 나는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 바쁨은 며느리 집에서의 그것과 달랐다. 눈치를 보며 움츠러드는 바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바쁨이었다. 저녁이면 장인표는 피아노를 쳤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조용히 클래식을 연주했다. 쇼팽, 드비지, 슈베르트.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음악을 들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음악이 있는 공간에서 일하니 마음이 달랐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행복.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게 언제였던가.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지금 이 순간 편안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그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가는 것. 저녁이 되면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 이게 행복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식당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단골들이 생겼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에 왔고 근처 작은 회사 직원들은 목요일마다 단체로 왔다. 할머니, 저 이번 주도 올게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혼자 와서 말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여기 음식은 술술 들어가요. 나는 그녀에게 반찬을 더 담아줬다. 말없이 조용히. 때론 음식이 위로가 된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녀가 돌아가고 장인표가 말했다. 사장님은 요리사가 아니라 치유자입니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호텔에서 수많은 요리사들을 봤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다릅니다.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치우자. 나 자신이 치유받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지훈이가 보고 싶어 해요. 짧은 메시지. 하지만 예전 같으면 가슴이 뛰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대신 지훈이에게 직접 전화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할머니 요즘 식당에서 일해. 정말? 할머니 요리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와. 할머니 음식 맛있대. 나도 먹고 싶어. 주말에 시간 되면 놀러 와. 할머니가 지훈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아이를 만나게 되면 아들 부부도 만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예전처럼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2달째 식당에 변화가 생겼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나왔다. 할머니 밥상이 요즘 입소문 난다면서요? 저희가 한번 소개해도 될까요? 장인표와 나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기자는 식당 구석구석을 사진 찍고 우리의 이야기를 물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동료입니다. 장인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요리를 함께하는 동료요. 기자가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몇 살이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68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용기를 줬어요.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겁니다. 장인표가 웃으며 말했다. 기사가 나간 후 손님이 부쩍 늘었다. SNS에도 우리 식당 사진이 올라왔다. 진짜 할머니 손맛,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 여기 가면 엄마 생각난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큰아들이었다. 며느리와 지훈이를 데리고 나는 주방에서 그들을 바라봤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장인표가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희 사장님 아들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인표가 나를 돌아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나는 앞치마를 고쳐 두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번엔 내가 주인이었다.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지훈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나는 아이를 안았다. 오랜만에 맞는 아이의 냄새. 그리워했던 온기. 지훈아, 많이 컸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물을 놓았다. 뭐 드시겠어요? 손님에게 하듯 정중하게 물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들여다봤다. 어머니, 메뉴 보시고 주문하세요. 오늘 된장찌개가 특히 맛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차갑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였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인정도 사랑도. 나는 이미 충분했다. 아들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지훈이만 할머니 음식 역시 최고야. 라며 신나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어색했다. 나는 주방에서 다른 손님들을 챙기며 그들을 지켜봤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계산대로 왔다. 어머니, 맛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15,000원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돈을 받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카드를 받았다. 또 오세요. 그들이 나가려는데
지훈이가 뒤돌아봤다. 할머니, 나 또 올게. 그래, 언제든지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문이 닫히고 장인표가 내 옆에 섰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인연을 대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아들이 혼자 다시 왔다. 장사가 끝난 저녁 시간이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를 앉히고 차를 내왔다. 장인표는 자리를 피해줬다. 엄마, 정말 잘 지내시네요. 그래, 잘 지내. 소문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래요. SNS에도 엄청 올라오고. 그런가 보구나. 짧은 대답.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엄마, 그때 저희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됐다. 엄마, 진심이에요.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 돈으로 집 얻고 엄마를 내쫓고 내쫓은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거야. 내 선택이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파트가 나왔어요. 방도 3개고 엄마 방도 있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예전 같으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안 돼. 엄마, 나는 이제 여기가 좋다. 내일이 있고 내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가족이면 뭐하니?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엄마, 그건 너희 집에 있을 때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눈치 보는 남이었지. 식사 한 번 편하게 못하고 내 방 하나 없이 다용도실에서 살았잖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내가 진짜 미안하면 나를 그냥 두고 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다시 데려가려고 해? 엄마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도 보고. 지훈이는 내가 여기서도 볼 수 있어. 내가 데려오면 돼. 하지만 나는 안 가. 아들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식당 정리한 돈, 그거 내 노후 자금이었어. 너희 아파트 계약금으로 다 쓰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 엄마, 그건 저희도. 됐어. 돌려받을 생각 없어. 그 돈으로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마.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를 키우면서 내 모든 걸 줬어. 아빠 없이 2 아들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지.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였니? 불편하다는 말, 옛날 방식이라는 핀잔, 그리고 내쫓김. 엄마,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고. 아들이 문 앞에 섰다. 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해방감이었다. 장인표가 나타났다. 다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킨 겁니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용한 곡이 흘러나왔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음악을 들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다. 장사 시간이 끝난 후였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앉혔다. 이번엔 차를 내주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요. 짧은 대답에 며느리가 당황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고 저희도 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함께? 네. 이 식당 확장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마케팅 경험도 있고 남편이 자금도 좀.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국 이것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 안 됩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힘드시잖아요. 가족끼리 함께하면. 가족?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너희 집에 있을 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야? 어머니, 그건 내 식당에 손대지 마. 이건 나랑 장인표 씨가 만든 거야. 너희 몫은 없어. 하지만 처음 식당 정리한 돈이 어머니 거였잖아요. 그럼 사실 저희도 권리가.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리? 너희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내 30년 인생을 팔아서 너희 집 얻어준 게 권리의 근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다. 나가요. 다시는 이런 얘기하러 오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황급히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주저앉았다. 장인표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이요.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고 식당에 남았다. 장인표가 피아노를 쳤고 나는 주방에서 내일 쓸 재료를 손질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지역 방송에서 촬영 나온대요. 정말요? 네. 우리 식당이 이제 꽤 유명해졌어요. 나는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요? 뭐가요? 날 사람으로 봐줘서요. 짐이 아니라 사장님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못 봤을 뿐이죠. 피아노 소리가 주방까지 흘러왔다. 나는 다시 칼을 들었다. 내일 손님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지역 방송 촬영 이후 식당은 더 바빠졌다.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SNS에는 우리 식당 후기가 넘쳐났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시는 집밥. 여기 오면 힐링된다. 70대 할머니의 새 출발 스토리가 감동. 하지만 나는 규모를 키우지 않았다. 며느리의 제안도 프랜차이즈 제의도 모두 거절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었다. 사장님, 투자 제의가 또 왔습니다. 장인표가 서류를 보여줬다. 꽤 큰 금액이었다. 거절하세요. 우리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다. 어느 날 오후 장인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왜요? 매일 1시간씩 버스 타고 오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마침 이 건물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비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원룸은 여전히 춥고 습했다. 하지만 옮기려면 돈이 또 들었다. 제가 월세를 대신 내겠습니다. 사장님 급여에서 조금씩 공제하는 걸로 하고요. 그럴 순 없어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사장님이 가까이 계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층으로 이사한 날 나는 처음으로 내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작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장인표는 중고 가구를 구해다가 함께 배치했다.
이제 출근이 3분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저녁 짐을 정리하다가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머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혼자 갈 수 있어. 버스 타는 법 알아. 나는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혼자 오면 안 돼. 위험해. 할머니, 나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야.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바빠서 못 데려다 준대. 그럼 할머니가 갈게. 서울로. 진짜? 할머니 올 거야? 아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다. 주말 나는 오랜만에 서울로 갔다. 지훈이와 만나기로 한 곳은 아들 집이 아니라 동네 공원이었다. 아이는 약속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머니, 나 할머니 식당 사진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다들 부러워해.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쏟아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요즘 자꾸 싸워. 왜? 엄마가 할머니 식당 얘기하면 아빠가 화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이가 계속 말했다. 근데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행복한 게 좋아.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할머니 맨날 슬퍼 보였거든.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어린아이도 다 느끼고 있었구나. 지훈아,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응,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헤어졌다. 아이를 보내며 나는 생각했다. 지훈이가 나를 통해 무언가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선택은 의미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작은 아들이었다. 거의 연락하지 않던 둘째. 엄마, 나야. 그래, 잘 지내니? 엄마, 형한테 들었어. 엄마 식당 하신다며? 그래. 엄마, 나도 미안해.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둘째는 형과 달리 말이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마음은 더 깊었다. 됐다. 내 인생 잘 살아라. 엄마, 다음에 식당 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가을이 왔다. 식당 앞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었다. 우리는 개업 6개월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모여 축하해줬다. 할머니, 여기 생긴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할머니 음식 먹으면 엄마 생각나요.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손님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들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음식으로 서로를 위로했다. 장인표가 피아노로 가을 편지를 연주했다. 나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다. 68배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 떠나고 장인표와 나는 마주 앉았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몇 달 전에도 했던 질문. 이번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셔서.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선택했다. 무너질 때 일어서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나를 위해 살기로. 2층 방으로 올라가며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에 새로운 글을 적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족은 나를 위한 적이 없었다. 식당을 잃고 집을 잃고 존엄을 잃었을 때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68배 다시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지금이 바로 내 시간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다. 나는 이제 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작은 봉투가 식당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다. 열어보니 지훈이의 편지였다. 할머니, 선생님이 장래희망 쓰래요. 나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거 시작하는 사람요. 엄마는 나한테 할머니처럼 하지 말래요. 근데 나는 할머니가 멋있어요. 할머니는 진짜 용감해요.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행복해질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 할머니 사랑해요. 지훈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번에도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내 선택이, 내 용기가 한 아이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나는 편지를 레시피 노트에 끼워 넣었다. 언젠가 지훈이가 크면 이 노트를 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었다. 할머니는 68배 인생을 다시 시작했단다. 너는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너의 것이란다. 그날도 손님들이 왔고 나는 요리를 했다. 장인표는 피아노를 쳤다. 우리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흘러갔다.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을 때 장인표가 물었다. 사장님, 후회 없으세요? 하나도요. 앞으로의 계획은? 나는 웃었다. 매일 아침 해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거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곁에서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68과 70. 세상이 보기엔 인생의 황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새 간판을 올려다봤다. 애인표 할머니 밥상. 내 이름이 들어간 간판. 내 선택으로 만든 공간. 나는 중얼거렸다. 정혜숙, 너는 이제 자유야. 별들이 대답하듯 반짝였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